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 소확행 지키기 플라스틱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구민교입니다. 네, 아마 이 장소 들어오신 다음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좀 예사롭지 않으시죠? 네, 보통 이런 포럼이 열리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게 요즘 추세라고 합니다. 핫하게 젊은 그 벤처 기업인들은요 요즘 다 이렇게 모여갖고 카페테리아 형식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협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가깝게 앉으셔서 더 친밀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내용이 워낙에 또 흥미진진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불편함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수능이었는데요. 혹시 저 수험생 부모님들이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수능 본 네, 조부모이시거나 지금 고3도 있고 뭐 재수, 삼수 뭐 이런데 요즘 살얼음판을 걸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험생들 모두 그 수고 많았으니까 또 격려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도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수험생 부모가 되거든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우리 지구가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온실가스가 그동안 그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플라스틱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평양에 거대 쓰레기지대가 있다고 하죠.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의도하지 않게 버린 플라스틱 페트병 같은 것들이 하천을 따라 또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서 태평양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 문제 해결과 더불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이제 전 지구인들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제 온실가스 문제와 같이 이제 난제 중에 난제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환경을 지키면서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도 우리 문명이 주는 혜택을 크게 포기하지 않고 잘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건데요.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전문가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모이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장태평 위원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평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환영사 준비하시기 전에 간단히 양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태평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요.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제33대 한국마사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공직 퇴임 이후에는 청년 농업기업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더 푸른 미래재단 이사장과 혈액암 환자들을 후원하는 혈액암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고 오늘 저희 공동 주최 기관인 미래지식사회연구회 이사장님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사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강조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바쁘신데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특히 이 행사가 저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또는 과로입니다만은 비난을 하는데 과학, 합리성 이런 거에 근거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와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환경 문제, 그중에서 특히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풀어가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소확행, 다시 말하면 소소하지만 그 확실한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덧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덧붙여진 요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다 뭐 이런 사회다 이런 데서 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저도 평생 공무원을 하고 살았는데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의 편안함, 웰 리빙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기반해서 이 환경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도 한번 풀어 가겠다. 이렇게 아주 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소확행 문제를 사실은 환경 문제다. 플라스틱 무슨 해결하는 폐기물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옳은 거니까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강요해도 부담해도 시켜도 되는 게 아닌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게 사실 우리 과거고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강태진 박사께서 그렇지 않다. 정말 국민의 소소하지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하냐. 더구나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책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게 더 큰 운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특히 오늘 이러한 이 포럼을 더욱 알차게 해 주시는 그런 주시기 위해서 기조 연설을 유일호 전 부총리님께서 지금은 규제개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맡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을 또 전 환경부 장관을 해주셨던 이만희 장관님께서 맡아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서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섰는데 제가 늘 존경하고 모셨던 임창열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더욱 뜻깊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석복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참여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단체로 이렇게 중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여러 단체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귀한 이 참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최해 주신 미래지식사회 연구회, 제가 늘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요. 뭐 이렇게 강의나 토론되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는 연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태진 교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좋고요. 매일경제신문사, 또 매일경제신문사가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언론을 정말 정론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깊은 참여를 해주시고 MBN에서도 앞으로 이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계속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연합회, 또 한국섬유공학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특히 또 코티티 시험연구원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코티티가 뭐 하는 기관인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과학기술에 근거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과 또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시험 연구를 해 주셔서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원장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4위 수출국이랍니다. 그리고 1인당 소비 면에 있어서는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플라스틱은 그냥 폐기물이다. 우리 어떤 어떤 하나의 산업 또는 물질 이렇게 떠나서 하나의 중요한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재사용, 재활용, 감축, 대체 이런 것들을 이념이 아닌 과학과 기술에 기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앞으로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제안들이 논의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항상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태평 위원장님 따뜻한 환영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강태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플라스틱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세계와 사회의 변화 속도는 나 개인의 변화 속도보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앞서 나갑니다.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국가나 기업의 성장도 더티 그로스와 헬시 그로스를 구분지으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무를 자발적으로 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헤리티지 대전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품성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더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 책임 있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개인이 자기 주도권 하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역동적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는 축복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선진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곳곳에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혼란스럽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다수에 의한 독재를 종종 탄생시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초래한 혼란과 폭정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수의 독재는 다수가 아닌 이념으로 뭉친 그 안의 소수에 의해서 조종되고 움직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결집된 소수에 의해 다수가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져온 여러 형태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자유가 주는 축복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수에 의해 결정된 권력의 자제가 필요하고 대의민주주의 참뜻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환경과 에너지 정책도 국내 정치 상황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우리의 먹거리인 산업과 현실을 무시한 이성과 편향된 이념에 바탕한 비과학적 정책으로 예산 낭비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지 않나 살펴봐야 합니다. 탈원전이라는 환경 우선주의가 만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수백조 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지경입니다. 제조업이 경제의 견인차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환경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알리 100과 같은 편향된 그린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지향해야 합니다. 현실과 과학에 기초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주도로 플라스틱 감축 논의가 한창입니다. 플라스틱의 재사용, 재활용, 감축, 대체 등을 통해서 플라스틱 양을 줄이자는 노력에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이념이 아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플라스틱과 헤어져서 살 수 있는가? 플라스틱 프리 캠퍼스는 가능한가? 플라스틱의 재활용품, 친환경 대체품은 추가적인 공해나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는 것이 능사인가? 폐플라스틱과 폐의료의 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작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폐플라스틱 문제를 과학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한 한 사례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에너지원의 기름을 뽑아내는 도시유전 사업입니다. 폐플라스틱에서 원유를 뽑아낸다는 발상은 창의적이지만 에너지와 과학기술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비용 대비 효과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회용품이 일회용품에 비해 반드시 환경 친화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회용 컵을 수백 회 이상 사용하여야 일회용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월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생수병을 통해 인체로 유입되는 미래 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미미한 상태에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동시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모든 플라스틱의 제품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은 감축에 국한된 폐쇄형 순환경제 모델이 아니라 절제되고 적응할 수 있는 개방형 순환경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패션, 의류 등 제조업체, 폐플라스틱을 환경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업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소비자의 편익을 누리지만 그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복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플라스틱은 가볍고 값싸면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물에 분해되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도 강해서 자연으로 쉽게 환원되지 않아서 유리, 나무, 철 등의 천연자원을 대체하는 20세기 신의 선물로 불려왔습니다만 환경의 오염의 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적 구조 안정성이 오히려 환경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자연으로 환원되는 과정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과정에서 유해한 발암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의 환경 부하를 줄이고 플라스틱 문명의 풍요로움을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 규제 정책을 새로이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휴일이면 아파트 쓰레기통 앞에서 페트병 라벨을 뜯고 있는 여기 계신 아저씨들,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지 못해서 한 잔을 다 들이키고야 나오는 그런 규제 정책, 음식물 쓰레기 들고 아파트를 들락거리는 주부들 등등의 국민 불편함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여전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 폐 의류에 의한 공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후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고 나머지 폐 플라스틱이나 폐 의류는 사회적 수거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멘트 소속로에 환경 연료로 종말 처리하면 플라스틱 공해라는 말은 잊혀진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인 국민의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확행 플라스틱 포럼은 우리 국민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소통을 통한 확장된 행동을 통해서 폐 플라스틱 문제의 과학적 해결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다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따르는 환경오염,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우리 사회가 과학에 근거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번 이 플라스틱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개회사 앞서 소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강태진 명예교수님은 한국엔지니어연합회 회장님과 그리고 미래지식사회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 환경 문제, 특히 기후변화,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저희 머리에 이렇게 큰 구멍을 내면 그 구멍이 난 자리를 이념이 쉽게 채우는데 이념이 아닌 과학과 기술로 그 문제를 채우고 해법을 모색하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개회사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일호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님을 역임하신 후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맡으셔서 스마트 규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민교 교수님이 양력을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 빼신 게 제가 공직을 관두고 구민교 교수님 근무하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 교수를 3년 했습니다. 네. 이건 농담이고요. 글쎄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강태진 교수님, 강태진 학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학교 선배님이신데 여기서 오늘 기조연설을 하러 왔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플라스틱 포럼인데 저도 뭐 모르는 게 많고 가끔 아는 게 지식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강태진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정말 배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열을 내서 그 시멘트 만드는 데 쓴다는 거를 진짜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와서 배워야 되는 사람 보고 기조연설 하라고 그래서 참 드릴 말씀도 없는데 참 큰일이다 생각을 했고 아마도 지금 누차 개회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규제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이 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족쇄를 채우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포괄적인 얘기라도 해봐라 아마 그런 뜻으로 오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작성을 한 이제 규제위원회가 위원회가 뭘 하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슬라이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가 뭘 하냐는 얘기를 시간도 그렇게 제가 많지가 않고 장황히 늘어놓는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러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규제라는 게 아마 여기 저 앞에 전직 장관님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시고 또 경제 전문가들 계시고 경제 전문가 아니라도 기업 하시는 분 대부분 많으시고 그런데 그러면 다 이 규제 완화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맨날 그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럼 규제 완화가 규제가 뭔데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니까 더 어렵죠.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지금도 규제는 끊임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서 완화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 열심히 또 만들고 이런 문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쉽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냥 수십 년 내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아마 규제라는 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라서 그럴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플라스틱 쪽이라든가 혹은 화학공업 쪽에 있는 그 수많은 규제가 피부에 와닿으시죠. 그렇지만 사실 그것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같은 사람은 딴 규제에 또 근데 그 되게 규제라 그러면 본인하고 관련 있는 규제는 이런 걸 말이야 아직까지 저희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치고 민원 하나 내려는데 그 복잡한 거 이런 게 다 규제죠. 이런 거를 본인하고 관계되는 규제. 이거는 정말 말이야. 이거 왜 개혁 안 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플라스틱 규제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렇겠다. 그러고 잊어버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 좋은 장소에서 제가 술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규제와 관계되는 그런 얘기를 좀 이제 심심하실 테니까 그런 얘기 하겠고요. 이제 규제 문제를 저희가 규제 개혁에 뭘 하냐 하는 거는 그럴까요? 예, 감사합니다. 규제 혁신의 가치 이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이런 거고요. 제가 여기 마치 제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은 위원회 직원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거꾸로 하나요? 네, 그렇네요. 왜 안 돼? 자, 이제 이런 얘기죠. 성과의 기업 체감이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겪을 때는 이거 규제라는 게 이거는 당장 없애야 될 게 굉장히 본인과 관계된 규제는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막연히 하여튼 규제 완화를 해야 돼 하는 정도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왜 규제를 혁신해야 되면 이런 기업 생산의 경제 효소가 증가되고 그래서 결국은 성장 일자리 복지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진리인데 실제로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냐? 하여튼 마음에 와닿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규제 개혁이라는 게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래야 그래도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론의 지지라고 그러는가? 이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사실 비슷한 것을 역대 정부가 다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만 이렇게 굉장한 걸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추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시는 거고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제가 총리하고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그 위원회가 돼 있고 총리께서 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실제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이 되겠고 그다음에 규제혁신 추진단이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덩어리 규제를
개혁하는 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전직 공무원들이 실제로 이 각종 분야의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그리고 저 규제 개혁은 이제 민간위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제가 책임의 반을 맡고 있는 그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 그것도 행정부가 이제 법안이라든가 고시라든가 뭐 부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권유도 하고 권유라는 게 이제 다 권유죠. 권유인데 폐지 권유도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개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신설 규제, 행정부가 하는 신설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참 벅찹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부가 새로 만드는 규제, 신설 규제는 전체 신설 규제의 한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여론 말씀드렸지만 국회입니다. 국회 입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신설 규제에 대한 그 성과 있는 어떤 그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국회 입법 과정에 그 규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1차 방어막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할 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걸 대표 발의를 하고 이걸 내가 같이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보니까 참 나중에 보면 아이고 이거 또 개혁해야 된다고 또 합니다. 그럼 법안 또 새로 만들죠. 그런 것이 쉽게 되는 것이 그 정치권발 규제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뭐 정치권이 규제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지요. 가장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대폭 강화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공동 발의도 하고 막 저거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나중에 가서 고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있고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민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고치자 이렇게 되면은 국회라는 것 정치권이라는 것은 그런 여론에 편승을 해서 한 10배쯤 강한 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이거 과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신설 규제 90%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여론 말씀드리면 여론을 환기시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플라스틱 관련해는 법안이 나오고 뭐 하면은 여기 전문가들께서 야 이건 좀 말이 아니잖아 하실 거가 굉장히 지금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있을 때 과감하게 언론 기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가 그렇겠죠. 각 분야가 이제 여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에 관계되면 그거 이해 당사자가 아니 다 좋지만 뭐 이런 식이 그러면 이제 토론이 붙겠죠.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쪽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나마 입법 과정에서는 많은 적이 될 것이다. 행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듣는 기회가 있고 특히 마지막에 일종의 게이트키퍼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입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조직으로 돼 있다는 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다 아실 수 있는 얘기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이 지금 20인이 안 되는데 둘로 나눠 있습니다. 경제 관련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경제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그다음에 행정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는 나눠서 소위원회에서 미리 거르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본 것은 이제 본위원회라고 하는 본회의에서 마지막 이제 합의를 보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회의 진행은 효율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또 그 위원이라는 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뭐 갑론을박하다 보면 뭐 끝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왜 잘 안 맥히네? 이거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마서 이런 이게 회의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밑에 요게 회의 장소고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했다. 이게 일종의 자랑인데, 야 132조 원의 경제 효과 발생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고. 그러니까 괜히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법만 좀 고치고 시행령만 고치고 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추정치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나라 잘 되는데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저희도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규제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이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플라스틱을 제대로 저 시멘트에 그 연료로 써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이게 오늘 얘기 아마 발표하신 분들 얘기 나올 텐데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개혁해주면 그거는 나중에 시멘트 값이 이렇게 싸지겠구나. 싸지고 그걸 시멘트 사봐야 하는 것이지.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저 산업이 잘 돼서 거기서 고용도 좀 잘 되고 봉급도 좀 올라가겠구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에 132조 원이라는 효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지만 국민들한테 이제 체감하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께서 그만큼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잘 아시지만 이런 오랫동안 해결되는 규제 혁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을까? 처음에 도입될 때 다 의미가 있어서 된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주로 규제 개혁의 이유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 상황이 변화하니까 완화를 대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죠. 그 개혁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에 길들여져 있다 할까, 익숙해져 있다 할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개혁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불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광고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 되겠어? 저것도 참 어렵사리한 거지만 저것 가지고는 이제 멀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규제를 개혁을 하면 뭐가 좋으냐? 투자 1차 1창출 규제 혁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킬러 규제를 개선하겠다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그래도 일 좀 했다 하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거 그러면 참 했으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지는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우리가 규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absolutely 지금도 이 시점에도 계속 만들어지는 게 규제라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생 규제가 아까 말씀 행정 규제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아까 제가 보통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지만 저희들이 딱딱 걸리는 겁니다. 이런 거. 이게 요거요. 이게 난 한 2, 3년 된 줄 알았어요. 저도 위원장이 되고 근데 이게 불과 1년 반 됐네요. 또. 이게 사실 불편하죠. 다 겪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이거 쓸 때 좀 괜히 걱정됩니다. 솔직히 우리 또 하나의 규제가 이제 그 해외 구입 물품 면세 한도가 지금은 800불인가요? 그리고 올라갔죠.
그거 여기 임창열 부총님 계시지만 옛날에 그거 하자 그러면 특히 이제 세제실 쪽에서는 그거 딴 나라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그 한도를 오래 두고 있다 지금 완화된 게 800달러는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800달러 좀 넘었다. 이거 어디까지가 넘어가나? 요거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이거 술 옛날엔 뭐 술 한 병? 근데 이제 2병으로 늘어났고 그럼 요거는 따로 계산하고 800불인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기업체 중소기업 사장인데 지금도 아마 그런 데가 있으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사장님 출장 갔다 오시면 하다못해 무슨 화장품이나 뭐 넥타이나 이런 거 직원들한테 선물 전원 줄 수는 요새 넥타이 값은 명품은 뭐 무지하게 비싸니까 빼고라도요. 100불짜리 8명만 사도 800불이죠. 자, 그럼 이거 이제 내가 10명 거 샀다. 1000달러면 이거 그냥 뭐 되게 봐주죠. 그 누가 이거 따집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거 쓸 때는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돼. 저거 쓰면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괜한 그 이제 심리적 저까지 있고 그런데 저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작게 크게 이게 이제 제가 아주 후회했던 요거 대형마트 의무휴업 페이지 저게 말이 대형마트라고 그러지 대형마트가 아니고 정확히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큰 사이즈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저게 빠져요 또.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면 전통시장을 당연히 인사를 다니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게 일종의 의무인데 하다 보니까 저 얘기 우리 법 통과시켰는데 아니 저 마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롯데마트가 뭐더라? 하여튼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요. 주인은 롯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여럿 있다 하는 말씀을 저기서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갔는데 이런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일단 규제가 뭐 있다 하면 그거 없이 한번 해보는 거죠. 이 규제가 있을까 말까 그 다음에 한 2년을 그렇게 모래상자생도 보고 해보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실효성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래도 전 중요하고 저거 영국에서 처음 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 이제 윤영사 역할 기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재미있으시라고 몇 가지 역사적 사례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적기조례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거는 영국에서 적기조례라고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19세기에 자동차 속도를 규제한 것이죠. 마차보다 빨리 못 가게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저모양이 됐다. 영국이 지금도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라는 엄청난 자동차를 만들긴 만들지만 뭐 후발주자인 독일이나 미국한테 그냥 대형 자동차는 완전히 잠식을 당한 게 글쎄 그게 모든 것을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상당 부분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영국 산업을 굉장히 후퇴시킨 그 규제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제가 이게 좀 지루하실까 봐 말씀드린 술 얘기인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와인에 관한 거고 하나는 그 맥주에 관한 건데 여러분은 맥주를 다 약주 안 하시는 분들 말고는 다 즐기실 텐데 맥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라거라는 거 말 갖고 이제 보리로 만든 거 그리고 뭐 밀맥주도 있고 요새 에일, IPA 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데 이게 원래 그 맥주 순수령이라는 규제, 그게 무려 600년 가까이 된 규제입니다. 그거에 의하면 우리가 보는 라거만이 맥주입니다. 밀맥주, 이건 맥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맥주 순수령에 의하면 맥주는 반드시 물, 메가, 즉 보리, 호프, 효모 뭐 이런 것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밀농업, 메밀농업, 보리농업 간의 그 문제가 무려 15세기 말에 이제 대두가 되니까 그러다가 교통정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임금님, 즉 그러니까 제후죠, 제후. 루트비 공이 만든 건데 그게
20세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새 보시면 밀맥주를 그것도 맥주의 본고장의 독일에서 밀맥주를 막 만들어서 우리 다 마시고 있죠. 지금도 맥주 순수령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규제는 아주 웃기는 규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딴 맥주 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었겠죠, 그동안에. 지금은 IPA니 뭐 에일이란 그 벨기에가 자랑한 그 맥주들은 그때는 맥주가 안 됐던, 지금 벨기에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잘 팔리는 그런 것들이고, 그게 규제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예로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와인인데,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즐겨 하고 싶으나 너무 비싼 거, 이제 소위 말하면 슈퍼 투스카니 와인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이 와인이 와인이라는 게 막걸리나 뭐 약주나 청주 같이 그냥 원래 그냥 만들어서 마시는 거죠. 술이죠. 그냥 가양주. 증류 과정을 거쳐서 고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불란스 사람들이 19세기에 그 규제 AOC라는 등급을 만들었는지 탁 등급을, 와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퀄리티 컨트롤을 우리한테 받아야 되고 그래 등록이 돼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아니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알아서 먹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알아서 먹는 테이블 와인이고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걸 불란서가에서 대성공을 거두니까 딴 나라들이 보기에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이태리, 스페인. 이태리가 자기네가 실제로 와인 생산량은 더 많은데 이거 뭐 불란서 이자들이 말이야 이게 무슨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막 갖다 별로 시덥지도 않은 와인을 비싸게 파는 듯이 보이니, 그래서 거기도 DOCG라는 AOC 비슷한 등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태리 와인은 이런 포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 유명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반드시 브루넬로라는 품종을 써야 되고, 아닌 투스카니 와인들은 되게 산지오베자를 반드시 써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와인업자들이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는 불란서 와인하고 이게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을 건의해서 합니다. 그 산지오베세만 쓰지 말고 딴 와인도 쓰고 까베네 소비뇽도 쓰고 해서 우리도 불란서를 만들어 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행정당국에서, 규제당국에서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이 와인은, 이태리 와인을 뭘로 알고. 그러시면 우리 따로 만들게요 하고 만들어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띠냐넬로라는 와인을 포함해서 사시카야, 모르넬라야, 뭐냐, 솔라야, 값도 비싸고 맛도 물론 있죠.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또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DO, 그러니까 최고 등급에서 자기 도창에 빠지겠다. 이거 안 줘도 그만이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가서 외국에 나가서 팔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규제가 안 되면 시장의 힘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금지를 이제 산지오베, 그러니까 포도 품종도 금지는 금지지만 그건 전혀 대안이 있는데, 환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금지를 딱 해놓고 이거는 절대 못 쓴다 이렇게 되면 대안은 규제 개혁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규제 당국을 설득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쓰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방안의 해결책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규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사례에서도 보고 우리도 보다시피 이거는 과도한 규제가 국민 경제상에도 안 좋으니까 고치려고 하는데, 고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은 경우가 결국은 행정당국에서 고쳐줘야 되는, 물론 이제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야 되는 것이, 그것은 우리 이제 뭐 규제혁신위원회 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할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내주시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제가 49분인데 여기까지 맞추려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오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일호 위원장님 너무 재밌는 말씀 감사드립니다.